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 적절한 신체 언어로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 말없이 통학입니다. 스스로 교양을 쌓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감화시켜라. 비네름 폰 훔볼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원래의 메시지. 1967년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멜러비어는 말을 할 때 음조와 몸짓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세 글자 OK라고 말할 때도 주문을 외듯이 낮게 할 수도 있고, 크고 환한 목소리, 다정하게 속삭이거나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손짓이나 얼굴 표정은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두 손을 맥없이 내리면 체념을 나타내고,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방은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메러비어는 이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점을 알아냈습니다. 정보의 55%는 신체 언어, 즉 거리감, 손짓, 얼굴 표정으로부터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8%는 음조를 통해 전달된다. 말과 문장으로 전달되는 것은 7%뿐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잘 알아들었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에 정신을 집중하며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 특히 가장 신뢰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음조와 몸짓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조와 몸짓을 이용해 말하고 싶은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는 옷차림, 걸음걸이, 자세, 손짓, 얼굴 표정, 음조, 올바른 자리 잡기를 통해 자신의 말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차림입니다. 첫인상. 상대방은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당신을 봅니다. 이때 남기는 첫 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옷차림은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단번에 드러냅니다. 잘 꾸며진 외모, 예나 지금이나 듣는 사람은 당신의 외모를 보고 당신의 내면, 능력, 신뢰성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따라서 셔츠는 잘 다림질해서 입고, 구두는 항상 잘 닦아서 신고 헤어스타일을 깔끔하게 하십시오. 옷에 돈을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값비싼 상표를 고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소재와 좋은 품질에 돈을 투자하십시오. 청중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깨닫고 옷의 품질을 당신의 품질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혼돈이 되지 않습니다. 강한 대조는 권위를 발산시킵니다. 흑백 대조가 가장 강렬합니다. 청중이 활발해지기를 원한다면 대조를 줄이고 파스텔 톤의 옷을 입습니다. 밝은 파란색은 객관적이고 감청색은 부침성 있으며, 붉은색, 계통은 감성적이고 연두색은 편안한 기분을 줍니다. 튀는 색은 관심을 끕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면 불안을 일으킵니다. 액세서리는 눈에 띄는 색으로 합니다. 만약 셔츠나 블라우스 대부분이 자켓에 감춰지게 된다면 셔츠나 블라우스를 눈에 띄는 색으로 입으면 좋습니다. 색과 스타일을 상담해주는 전문가나 책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타입을 고르십시오. 이런 기회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걸음걸이. 슈퍼맨의 망토가 등 뒤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강한 표현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걸음걸이를 통해 첫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조금씩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은 불안하고 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상을 줍니다. 보폭이 크고 빠르게 걷는 사람은 성급한 인상을 줍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 이런 인상을 주기 싫다면 걸음걸이를 익히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등 뒤에 망토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펄럭이는 망토를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성큼성큼 걷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확신과 일관성에 제일 맞는 걸음걸이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침착한 태도에서 위험 있는 동작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곧게 세우고 눈은 똑바로 목표를 향합니다. 그리고 슈퍼맨의 망토가 등 뒤에서 펄럭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걷습니다. 성큼성큼 걷습니다. 이것이 강한 인상을 주는 걸음걸이입니다. 걷는 것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슈퍼맨처럼 걸으며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 있는 자세. 마음을 침착하게, 그 다음에는 어떤 곳에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로 보이는 자세가 내면의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마음은 감정이 가라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라야 앞으로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듣는 사람들도 알고 있으며 당신의 태도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지역의 축구회 회장이 기념 행사에서 축구의 연역을 말하며 끊임없이 몸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급하게 몇 걸음 앞으로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인기가 많았지만 이 일로 웃음거리가 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약한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안정은 확고하고 똑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 생겨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두 발은 엉덩이 넓이만큼 벌리고 한쪽 다리를 조금 앞으로 내밉니다. 두 다리를 일직선에 두면 2차원의 판박이 그림처럼 보입니다. 무릎을 아주 약간 구부립니다. 무게는 두 발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자세를 때때로 바꾸어 뻣뻣하고 어색하게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몸을 좌우로 아주 조금씩 흔드는 것은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청중이 이렇게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전의 생각과 달리 때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도 좋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주머니 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불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앉아있는 자세. 자리에 앉을 때 직원들에게 의욕을 북돋아 주려는 어느 부장이 안락은지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다리를 공중으로 길게 쭉 뻗고서 거의 수평으로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고 자주 찾아가면 실적이 높아질 거라고 설명하면 모순입니다. 직원들은 또 그 장광설을 듣게 대단히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자에 앉아서도 이렇게 하면 활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자에 깊이 앉습니다. 의자 모서리에 걸터 앉지 말고 깊이 앉습니다. 단정하고 똑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입니다. 다리는 꼬지 말고 발바닥은 둘 다 확실히 바닥에 붙입니다. 가능하면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야 팔을 자유롭게 사용해 손짓을 할 수 있습니다. 네모난 탁자에서 회의를 한다면 상단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례적으로 신분을 상징하는 상단의 자리에 앉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확인시킵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호응도도 높아집니다. 두 명 사이의 대화. 이때는 서로 마주보고 앉지 말아야 합니다. 마주보고 앉으면 대결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과 대각선의 위치가 되도록 앉으면 좋습니다. 대각선의 위치는
중립적이며 눈맞춤을 할 기회도 줍니다. 5번째, 얼굴 표정.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생각이 당신의 성품에서 생겨나지만은 동시에 성품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는 사람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미소를 짓거나 웃으면 내용이 희석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런 걱정의 이면에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와 심각하다는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심각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머릿속에 더욱 집중적으로 남아야 할 것이며, 이는 오직 열린 마음과 기쁨에 찬 상태에서만 성취되는 것이지 심각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드럽고 편안한 기쁨을 누릴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주 쉽습니다.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중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중은 머리가 짜낸 무표정한 미소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한 미소를 원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은 예스를 표시하는 신호로 어디서나 통하는 사인입니다. 말을 중단하는 틈틈이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 후에는 변화되는 감정 상태에 맞춰 표정을 바꿉니다. 찌푸린 얼굴을 하지 말고 전달하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면 됩니다.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눈맞춤을 합니다. 하나의 생각을 끝마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 눈맞춤을 합니다. 눈맞춤을 골고루 나누어서 합니다. 청중 사이에 커다란 따블자 모양을 그리듯이 따라가며 눈맞춤을 하면 좋습니다. 6번째, 몸짓. 세계를 껴안아라. 청각 장애자들의 신체 언어는 말로 하는 의사소통을 거의 완벽하게 대신합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전에 이미 몸짓으로 많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떤 컴퓨터 제조업체가 새로운 프로세서의 성능을 소개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연단에 서 있고 그 뒤에는 스크린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팔을 몸통에 바짝 붙이고 팔목 아래 부분만 앞으로 뻗은 채 이따금 양팔을 자르듯이 수직으로 내리치는 손놀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발표자는 이에 따라 손을 늘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팔을 계속 수평으로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에 박힌 듯하고 억지로 꾸민 듯해서 유연하지 못한 태도로 비춰집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왕이 엄지손가락을 위로 세우거나 아래로 내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개 끄덕이기, 머리 흔들기, 검지손가락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기 등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통하는 몇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뒷받침하기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손과 팔을 사용해 내용에 힘을 주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몸짓의 사전 연습. 말과 몸짓은 동시에 진행되지만은 시간차가 약간 있게 합니다. 먼저 몸짓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팔이나 손동작을 말에 앞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끔씩 손바닥을 펼쳐 보입니다. 이것은 청중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말을 하다 보면 때로 우연히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만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차트 지시본 같은 것을 만지작거릴 때가 있는데 이것은 호공을 찌르거나 페이지를 펴고 넘기는 데 사용되는 물건이므로
당신과 청중의 관심을 딴 곳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때마다 집으려고 청중 앞에서 몸을 구부려야 하므로 물건을 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원칙. 팔을 아래로,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향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을 암시합니다. 팔을 허리 높이에 두면 중간 정도의 효과를 내고, 팔을 가슴 높이에 두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암시합니다. 팔을 폭넓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확신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위에 설명한 것에 덧붙여 자기 자신의 레퍼토리를 준비해 둡니다. 나, 오른손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청중,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하고 양손으로 청중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들, 한 손으로 문 쪽을 가리킵니다. 크다는 의미는 두 손으로 간격을 크게 벌립니다. 작다는 의미는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간격을 작게 만들어 보여줍니다. 생각한다는 의미는 오른손으로 이마를 가리킵니다. 느낀다는 뜻은 오른쪽 손바닥을 명치로 가져갑니다. 몸짓의 크기는 팔 관절 세 곳을 이용해 동작의 크기를 정합니다. 작은 동작은 손목 관절, 중간 동작은 팔꿈치 관절, 큰 동작은 어깨로 향합니다. 동작의 크기는 청중의 숫자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듣는 사람이 3명 이하면 손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손가락과 손목 관절만 이용하면 됩니다. 동작을 더 크게 하면 과장하는 듯이 보입니다. 듣는 사람이 4명에서 9명이면 팔꿈치 관절까지 움직입니다. 듣는 사람이 10명 이상이면 어깨 관절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무대 위에서 말을 하거나 혹은 듣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청중 앞에서 말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과 친해집니다. 빠르고 조급한 동작을 하면 유대감이 끊어집니다. 개인적인 수화. 중요한 어휘를 강조하는 고유한 몸짓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이 몸에 배도록 사전에 익힙니다. 그래야 말을 하는 동안 생각할 필요 없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중은 당신이 하는 수화의 의미에 아주 빨리 익숙해집니다. 또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믿게 되니 당신은 2가지 언어를 동시에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목소리. 목소리는 소리나는 명암입니다. 목소리는 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당 간부가 당원들에게 선거 전에 대한 초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물론 당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선거 전에는 당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은 그의 목소리 때문에 선동적인 격려라 보기보다는 자상한 충고로 이해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까? 각각의 음색은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떠들어대는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자제력을 잃어버려서 흥분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러면 청중은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공격적이 됩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불안하고 소심하여 성격 장애가 있는 확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듣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청중은 지쳐서 주의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높은 영역은 긴장, 짜증, 분노 혹은 불안의 표시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성가시고 불쾌하고 때로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너무 낮은 음성은 자상하지만 특별히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은 너무 작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여집니다. 변화는 확신을 줍니다. 변화가 있어야 즐겁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말할 때는 말과 문장을 강조하십시오. 다음 기회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녹음해서 조용한 한 시간대 자세히 들어보고 정직한 판단을 내려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온갖 목소리 톤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조로운 한 가지 목소리로 일관하고 있는가, 뉘앙스로 여러 가지 변화를 시켜 들려주면 청중은 더욱 감동하고 주의력을 기울여 당신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평소보다 낮게 혹은 높게 말함으로써 긴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몇 마디 중얼거리는 말로 자상한 충고나 자유로운 온정을 보여 강연을 다채롭게 만듭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방법을 활용하십시오. 38%나 차지하는 목소리와 음조의 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방에서 발성 연습을 해보십시오. 속삭이고 소리치고 소곤거리고 날카롭게 외치고 중얼거리고 흥얼거려 보십시오. 또 난폭하게 애원적으로 다정하게 웃으면서 퉁명스럽게 음모를 꾸미듯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적으로 방지하게 명령하듯이 유머스럽게 다정하게 칭찬하듯이 호의적으로 지혜롭게 말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남김없이 시험해보고 목소리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중단하라. 강조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음악의 쉼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말의 쉼표에는 문장 사이의 멈춤과 문장 내의 멈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8번째 이야기, 위력을 발휘하는 위치, 적절한 간격입니다. 간격은 듣는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멀리 떨어지는 것은 듣는 사람과의 친밀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호벽을 설치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넘어오게 허락합니다. 나한테서 4m 이상 떨어져 있는 모든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 첫 번째 보호벽을 세웁니다. 이 선이 공격당하면 싸울 것인지 달아날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벽을 넘어오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1.5m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 두 번째 보호벽을 세웁니다. 두 번째 벽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 넘어올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는 이 거리에서만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0.5m 이하로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오직 애인 뿐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듣는 사람과 쉽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개인적인 거리까지 접근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100명의 청류 앞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대체적인 원칙은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그러나 모든 사람과 눈맞춤을 할 수 있을 거리가 충분히 있도록 간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위력을 발휘하는 위치는, 발표자에게 가장 적절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책상 뒤에 앉거나 노트북 뒤에 숨어서는 청중과 유대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너무 강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유대감이라는 연약한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 모두가 발표자를 막힘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청중은 어떤 정신 상태로 이끌고 싶은가? 초보자는 이 중 최대 3가지만 정해서 하면 됩니다. 서론과 결론. 이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지 청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틀을 짜서 시작하고 끝냅니다. 청중은 그 속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의 전달. 여기서도 당신은 발언에 나섭니다. 당신은 내용과 지식을 전달합니다. 청중은 제시된 내용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서 있는 시간 이상으로 길게 얘기를 할 계획이라면 앉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앉을 자리를 선택하고 팔은 옆으로 가볍게 뻗습니다.
팔걸이는 방해가 됩니다. 질문에 대답하기. 청중이 묻고 당신이 대답합니다. 청중은 제시된 내용을 자신의 세계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곰곰이 따져봅니다. 청중과 토론을 벌이기 바란다면 이의나 비판을 받아들이고 대답할 수 있는 장소로 가서 자리를 정하십시오. 당신의 이 지점에 있는 한 토론의 분위기도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당신이 이 지점을 벗어난다면 분위기는 곧 다시 바뀝니다. 자, 이제 이에 따라 장소를 정합니다. 서론과 결론 동안에 청중의 위치에서 봤을 때 가운데서 약간 왼쪽에 서 있다가 내용을 전달할 때는 정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거나 설명하고 질문은 오른쪽으로 가서 책상에 기대어 대답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각각의 단계를 시작하자마자 정원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위치로 돌아올 때마다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될지 알려주게 되어 청중에게 생각의 방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위치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주의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을 설명하는데 질문을 허용한다면 질문의 위치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구분해 놓은 것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이렇게 해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신호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적절한 신체 언어로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 말없이 통하기에 대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적이었습니다.